우리네 삶 속 이야기들은 멀지도 그렇다고 아주 가깝지도 않은 바로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어디선가 들어본 듯 익숙할 수도 혹은 지금 이 순간 겪고 계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댁에서 100억짜리 대형 계약을 앞두고 남편이 제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그때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갑작 측 대주주를 바라보며 물었죠. 회장님, 이 계약 정말 진행하실 건가요?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서울 강남 한복판 가장 으리으리하다는 골든팰리스 호텔 3층 20명은 좋게 들어갈 VIP룸 다이아몬드 홀에서 시작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작은 태양처럼 눈부시고 테이블 위에는 전복 갈비찜이며 자연산 도미회 같은 평소엔 구경도 힘든 고급 요리들이 즐비했죠. 술잔 테두리에 금박이 둘러진 것만 봐도 보통 자리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시댁의 운명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무려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거든요. 100억이라니 누구라도 입이 귀에 걸릴 만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전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한껏 부풀린 사모님 파마를 하고 번쩍이는 붉은색 원피스에 금색 브로치까지 달고 나타났습니다. 룸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공작새처럼 턱을 치켜들고 여기저기 웃음을 흘리고 다녔죠. 시아버지 박철수 씨는 평소엔 무뚝뚝한 표정이더니 이날만큼은 새 양복을 빼입고 계약서를 손에 쥐고는 굽신거리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세탁을 너무 많이 해 색이 바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룸 구석에 서서 막 마지막 찻주전자를 비우려던 참이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제 팔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붉은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이 너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 이따 이 회장님 오시면 찻잔 비기 무섭게 채우고 뭐 드시고 싶어하는 눈치면 잽싸게 움직여.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지 말고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민준이가 대기업 사장 소리 듣는 거야. 망신시키지 마.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준. 제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이 집안에서 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친정은 평범한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일찍이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저는 시댁에 그런 내막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돈 보고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부담스러워할까봐 숨겼던 건데 그들은 오히려 제가 배경이 없다고 무시하며 저를 그저 부리기 좋은 하녀 취급했습니다. 그때 남편 박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회색 슈트에 포마드를 잔뜩 발라 머리를 넘겼지만 표정은 마치 전생에 제가 빚이라도 진 사람을 보는 듯 살벌했습니다. 야, 한서연, 너 방금 어디 갔었어? 이 회장님 옆에 김 이사님 찻잔 빈 지가 언젠데 보고만 있어. 엄마가 눈치 안 줬으면 우리 집안 기본도 모른다고 욕먹을 뻔했잖아. 아니, 방금 저쪽 최 사장님 차 따라드리고 막 가려던 참이었어. 미쳐는 무슨. 그가 내 말을 뚝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릴 정도였죠. 너는 하루 종일 핑계 댈 궁리만 하지. 이번 계약 엎어지면 우리 집안 영영 못 일어나는 거 몰라. 내가 책임질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그와 대화란 게 통할 리 없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늘 당연하게 여겼고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철없는 여자 취급하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때 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앞장선 사람은 50대 중반의 중후한 남성. 회색 맞춤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계약의 갑자이자 대주주인이 회장님이셨죠. 저는 한눈에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제 친아버지 이상훈 회장이었으니까요. 결혼 당시 아버지는 제가 시댁의 배경을 보고 기죽을까봐 혹은 돈 때문에 이용당할까 봐 일부러 관계를 숨기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회사원의 딸이라고만 했죠. 그런데 세상 참 좁습니다. 시댁이 목을 매는 그 계약 상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회사일 줄이야. 시댁 식구들은 마치 꿀단지를 발견한 벌떼처럼 몰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름 가득한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버지의 팔을 잡으려다 슬며시 내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어서 앉으세요. 주방장에 특별히 부탁해서 회장님 좋아하신다는 도미찜 아주 따끈하게 대기시켜놨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허리가 90도로 꺾일 듯 굽신거리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저희가 계약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3번이나 검토했습니다. 문제 없으니 오늘 도장만 찍으시면 저희 두 회사는 이제 혈맹이나 다름없습니다. 윈윈윈 하는 거죠. 이 회장, 아니 아버지는 계약서를 받아들고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러다 룸 안을 둘러보던 아버지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제게 머물렀습니다. 날카롭던 눈매가 순간 부드러워지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하지만 아는 체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시댁에 우리 관계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기에 상황을 지켜보시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회장님이 저를 쳐다보자마자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회장님, 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 집 며느린데 격식 차릴 줄 몰라서 저기 세워둔 거예요. 집안일이나 하고 허드렛 일이나 시키면 딱이 내라. 칭찬인 척하지만 결국 저는 손님 상에 앉을 급이 아니라는 하녀 취급하는 말이었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박민준이 갑자기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팔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 벙어리야? 회장님이 보시잖아. 인사라도 제대로 하든가. 왜 멍청하게 서서 우리 집 망신을 시켜? 일부러 그러냐? 내 계약 망치려고 작정했어? 아파. 이거 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아프다고? 정신 못 차렸지? 박민주는 눈을 부라리며 으르렁거리더니 갑자기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짝! 경쾌하고도 끔찍한 파열음이 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왼쪽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윙 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잠시 멍해 있던 시어머니가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잘했어. 서연이 너 눈치 없이 굴 때부터 알아봤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남편 심기를 건드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따 집에 가서 보자.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새아가 일단 나가 있어라. 중요한 자리 망치지 말고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심심. 기세 등등해진 박민주는 문을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꺼져. 우리 집에서 나가. 다시는 기어 들어올 생각 마. 너 같은 재수 없는 여자는 우리 박씨 집안에 필요 없어. 눈물을 닦아내자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뺨의 고통보다 더 선명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참으면 된다. 가족이니까 맞춰주자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인내가 그들에게는 그저 만만함과 비겁함으로 비쳤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아직 계약서를 들고 계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발음만은 또렷했습니다. 이 계약 정말 하실 건가요? 그 한마디에 룸 안은 폭탄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미소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민주는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어디 가고 멍청한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회장님한테 뭐라 그랬어? 아니 둘이 아는 사이야? 아버지는 계약서를 탁자 위에 탁 내려놓고 성큼성큼 제게 걸어오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벌겋게 부어오른 제 뺨을 조심스레 어루만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자네, 방금 내 딸에게 손찌검을 했나? 박민준은 아버지의 서슬퍼런 기세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죠. 네, 딸이라니요. 아니, 저는 그냥 교육 차원에서 계약에 방해되니까. 아버지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자네 회사가 가져온 기획안이 제법 그럴듯해서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 했네. 그런데 제 아내 하나 아끼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게다가 처가 식구 귀한 줄 모르는 집안이 파트너로서 신의를 지킬 수 있겠나. 이런 인성을 가진 자들과 100억 계약, 어림도 없는 소리.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시아버지가 달려와 아버지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우리 민준이가 아직 어려서 실수를. 서연아, 네가 말 좀 잘해드려라. 이거 장난인 거 알지? 시어머니도 태도를 180도 바꾸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제가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이거 다 사랑 싸움입니다.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응. 회장님께 말씀 좀 드려. 이 계약 성사되면 내가 너 친딸처럼, 아니 공주처럼 모실게.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억울해하지 마라. 이 계약 네가 하라면 하고 말라면 안 한다. 네가 이 사람들 용서할 수 있으면 사인하고 아니면 당장 여기서 나가는 거다. 100억 내 딸 눈물값에 비하면 푼돈이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이었으며 박민주는 죄인처럼 고개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방자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아버지, 나가요. 더 볼 것도 없어요. 제 말 한마디에 룸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돼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시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서연아,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집안 망한다. 민준이가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응,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스웠죠. 비서와 호텔 직원이 시어머니를 떼어냈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차 안에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비가 너무 늦게 알았다.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하마. 저는 창밖을 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뇨, 아빠.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을 보며 저는 지난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짓들은 단순히 시집살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학대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우리 집은 아침밥이 생명이다라며 새벽 5시 기상을 강요했습니다. 갓 지은 밥에 국, 찌개, 밑반찬 5가지를 매일 새로 해야 했죠. 겨울철 보일러도 잘 틀지 않는 주방에서 찬물로 쌀을 씻다 보면 손이 얼어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민준이 굶겨 보낼 작정이야?
정신 상태가 왜 그 모양이니? 그뿐인가요? 시어머니는 밤마다 시아버지와 자신의 더러운 양말을 욕실 문 앞에 던져두곤 했습니다. 양말은 손빨래해야 제맛이라며 세탁기도 못 쓰게 했죠. 한겨울 수도가 얼어 찬물을 데워가며 밤 12시까지 빨래를 하던 날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나는데도 시어머니는 젊은 애가 엄살은 핸드크림 바르면 되지 뭘 그래 하며 TV만 봤습니다. 박민주는 옆에서 게임을 하며 엄마 말 좀 들어라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거들었죠. 시누이 박지은은 더했습니다. 2살 어린 그녀는 백수로 지내며 제 물건을 자기 것처럼 썼습니다. 제가 월급을 모아 산 20만 원짜리 원피스를 몰래 입고 나가 기름 얼룩을 묻혀왔을 때 제가 화를 내자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언니, 옷 하나 가지고 되게 쪼잔하네.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언니 물건도 다 우리 거지. 그리고 내가 입는 게 언니 몸매보다 훨씬 낫잖아? 시어머니는 옆에서 자매끼리 니거 내거가 어딨니? 지은이가 좀 입을 수도 있지. 헌옷 됐으니 너 하나 새로 사 입어라라며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주었습니다. 20만 원짜리 옷을 망가뜨리고 10,000원이라니. 그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나 봅니다. 제가 맞벌이라도 하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이나 잘해. 밖으로 나돌 생각 말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바람이 들어서 라며 밥죽 취급을 했습니다. 돈만 까먹는 물건이라는 모욕을 들으면서도 박민주는 엄마 말이 맞아. 집에서 내조나 잘해라며 방관했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 날 아침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확실히 끝내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초라한 몰골로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빳빳한 양복은 온데간데 없고 구겨진 점퍼 차림에 눈은 찜했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어제는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장인어른께 말씀 좀 드려줘. 우리 집 지금 난리 났어. 그 계약 없으면 우리 부도 난다고. 저는 차갑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박민준, 너 지금 사과하러 온 거 아니잖아. 돈 때문에 온 거지. 아냐, 진짜 너 사랑해서 그래. 우리 부부잖아. 정징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아침밥도 내가 하고 양말 빨래도 내가 다 할게. 응. 저는 휴대폰을 꺼내 과거 그가 보냈던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참아. 내 동생이 옷 좀 입은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 여자가 집구석에 있어야지 어딜 기어 나와. 이게 네가 말한 사랑이고 정이니? 너한테 나는 아내가 아니라 돈 안 드는 식모였을 뿐이야.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엄마가 무서워서 나도 중간에서 힘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생일날 나 혼자 두고 동생이랑 소고기 사 먹으러 갔니? 내가 아파서 응급실 갈 때 택시 타고 가라며 개입만 했니? 그때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죠. 어우, 남자가 찌질하게 왜 저래. 여자분이 싫다는데. 창피해진 박민주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쪽팔리게 여기 길바닥이야. 일단 집에 가자. 가서 얘기해. 갈 집 없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스토킹으로 신고하기 전에. 제가 단호하게 돌아서자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어. 그의 중얼거림을 뒤로하고 저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 회사는 시댁 회사인 태산물산에 정식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경영진의 비윤리적 행태 및 파트너십 신뢰 불가. 업계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시댁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몰락을 부채질한 건 다름 아닌 그들의 과거 행적이었죠. 제가 꽃집을 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동네 커뮤니티 앱 당근과 블라인드의 시댁에 대한 폭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악덕 기업 태산물산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글을 올린 건 시댁 회사에 채소를 납품하던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박철수 사장은 물건이 조금만 흠집 있어도 반값으로 깎고 대금 결제는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갑질에 못 이겨 납품을 끊었지만 아직도 못 받은 돈이 수천만 원입니다. 이어 동네 문방구 사장님도 등판했습니다. 사무용품 1년치 외상값을 안 갚고 있습니다. 김영자 사모가 와서 우리 아들이 곧 대기업이랑 계약한다며 큰 소리 치더니 돈 달라니까 거짓 취급하며 쫓아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갑질하다 직원 뺨을 때린 영상까지 댓글로 올라왔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시댁 회사는 갑질 기업으로 낙인 찍혀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얼마 후 저는 동네에 작은 꽃집 플라워 서연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는 걸 마다하고 제가 모은 돈과 소상공인 대출로 시작했죠. 식물을 좋아하던 저에게 꽃집은 꿈이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따뜻한 파스텔 톤으로 꾸미고 향기로운 프리지어와 리시안셔스로 가득 채웠습니다. 개업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 욕을 하며 제 편을 들어주던 동네 최 여사님이 친구분들을 끌고 와 화분을 싹쓸이해 가셨습니다. 아유, 우리 서연 씨가 마음고생 많았지. 꽃이 주인 닮아서 참 예쁘네. 내가 동네방네 소문낼 테니까 걱정 마. 그뿐만 아니라 제 사연을 들은 동네 분들이 돈줄을 내주겠다며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개업하고 보름쯤 지났을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꽃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이었지만 도끼는 여전했습니다. 야, 한서연. 네가 우리 집 망하게 하고 여기서 히히덕거리고 있어? 배은망덕한 년. 시어머니가 진열된 화분을 밀치려 하자 시누이 박지은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때문에 우리 아빠 병나고 오빠는 신불자,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책임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세요. 영업방해입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불러. 우리가 억울해서 그래. 시어머니가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하려는 찰나 가게에 있던 최 여사님이 나섰습니다. 어머, 이 여자들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당신들이 며느리 종부리듯 하다가 벌 받은 걸 누구 탓을 해. 동네 창피한 줄 알아야지. 다른 손님들도 거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갑질 가족인가 봐. 어우, 뻔뻔해라. 제가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누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 XX동 플라워 서연인데요.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네, 와주세요. 경찰 소리에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경찰 오면 진짜 큰일 나. 가자, 제발. 결국 그들은 사람들의 야유를 받으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후 들려온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시댁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살던 아파트와 차는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좁은 월세방으로 쫓겨났고 박민주는 배달 라이더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비 오는 날 빗길에 넘어져 다리를 다쳤는데도 병원비가 없어 쩔뚝거리며 배달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비 오는 저녁, 박민준이 가게 밖 유리창 너머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걸 봤습니다. 비에 젖은 헬멧을 쓴 채 화려하고 따뜻한 가게 안에 저를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더군요. 마음 한구석이 쌉싸름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그들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이제 제 삶은 평온합니다. 꽃집은 2호점을 낼 만큼 번창했고 저는 매일 꽃향기 속에서 웃으며 지냅니다. 얼마 전엔 한 할머니가 오셔서 50주년 결혼기념일에
병원에 있는 할아버지께 줄 장미꽃을 사가셨습니다. 빨간 장미를 안고 아이처럼 웃으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꾸는 꽃과 같다는 것을요. 친정 아버지는 가끔 가게에 들러 묵묵히 화분에 물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고즈넉한 기와 지붕 아래서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않겠다고. 나는 나로서 충분히 빛나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 숨죽이고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이기 이전에 소중한 당신 자신입니다. 저처럼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오세요. 그럼 오늘 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의 앞날에 늘 꽃길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